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할까요? 아까 이름을 못 불렀던 학생들 한번 볼게요. 박예림, 박세원, 손혜인, 이유정, 조민영, 조윤정, 김민수, 모찬혁, 김혜령, 김재나, 박민수, 윤지원.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러 좀 갱생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인의 처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갱생보호, 가석방을 드는데 늘 갱생보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개념도 그렇고 어디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법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한번 볼까요, 자료를? 갱생보호는 그 의의부터 보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동의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서. 이게 보호관찰과의 큰 차이점이죠. 그들의 자립의식 고취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의 조성을 위한 속식 제공, 여비 지급, 그리고 생업에 필요한 도구나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일정 기간 지도, 감독, 원호 등을 통해서 사회 내에서 보호 활동을 하는. 갱생 보호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보호한다. 어찌 보면 다른 모든 어떤 큰 넓은 의미의 교정이나 보호 관찰과도 겹치는 그런 개념정이겠죠. 광의로 하자면 그래요. 넓은 의미로는 널리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원조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갱생 보호 외에도 보호 관찰이나 가석방, 사면 등이 포함되어서 사인의 처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갱생한다는 의미로 할 때. 그런데 통상은 협의의 보호 관찰로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다수의 갱생보호는 어떻게 하냐면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으로 나가거나 만기 출소하거나 가는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일반 시민단체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호를 행하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석방자 보호라고도 한다. 이게 갱생보호의 협의의 의의지만 통상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갱생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갱생보호는 사후보호로 많이 해석을 해요. 애프터케어. 형기 만료 등으로 물론 가석방을 포함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갱생보호제도죠. 우리나라에서의 그동안의 발전 상황을 보면 바로 일제시대죠. 바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던 1911년에 등장한 추록인 보호회, 그때는 감옥으로부터 나오니까 추록인 보호회로부터 갱생보호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교도소 직원의 규약에 따라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발족하였고, 그때는 교도소장을 대표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시절이죠. 형사정책적 의미를 지니는 출소자 보호 사업은 사실은 1942년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베껴온 조선사회보호사업령과 조선보호위원령이
재정 시행되면서부터인데 이때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감독이 함께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갱생보호법이 만들어진 건 1961년이에요. 그때 제정되어서 각 도 단위의 갱생보호회와 각 교도소 소재지 단위의 갱생보호소가 설치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의 처우로서 그 의미의 중요성 또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 틀 안에서의 그 활동들 이건 1988년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분적이나마 유권적 갱생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1995년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요. 보호관찰에서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년에게 실험적으로 시행되던 보호관찰이 시작되었던 보호관찰이 이제 성인에까지 확대되고 당시 형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호관찰법이 이제 통합 개정될 때니까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숙식을 제공해주고 여비를 지급하고 출소한 사람들한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애프터 케어겠죠.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를 지원하거나 대여해주고 생업 조성금품을 주거나 대여하는 것. 그리고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시켜주고 갱생보호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에 부수해서 이제 선행 지도도 하는 그런 갱생보호인데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게 많아요.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 하는 일들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지원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이 확충해서 정말 애프터케어가 잘 된다면 보다 더 재범 방지에 좋은 그런 사인의 처우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해서 갱생보호 활동을 전문화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갱생보호가 중간 처우 또는 사연의 처우와 잘 연계되지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보다도 좀 그 활동을 다양화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임의적 갱생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애적으로 유권적 갱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호관찰과의 업무가 중첩된다, 충돌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생각할 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그러면 보호관찰했던 부수적인 걸로 알았는데 이제 많이 발전했죠. 보호관찰의 주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죠. 그래서 사회봉사명령부터 설명을 하자면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에 대해서 독립한 형의 일종 또는 형의 유예 조건이나 보호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정한 근로, 즉 사회봉사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단에 있어서는 구금을 수반하지 않고 범죄자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고 운영이 경제적인 부분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되는 것은 여기서 사회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법률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사회봉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사회공동체의 이익, 즉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니는 근로에 종사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봉사 명령의 배상적 요소와 재통합 요소를 고려하는데 당연한 거다.
또한 이러한 사회봉사적 근로는 사회봉사명령에 처벌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보수의 근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봉사명령의 어떤 법적 성격은 요즘은 이제 형벌 집행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 사회봉사명령, 이 부분들이 어떤 형벌이 부수적으로 초기에 시작도 했었지만 지금 형벌 집행의 한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과 형법상에 우리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나누어서도 또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형법상의 봉사명령에 있어서도 이제 부수처분이 아니고 보호관찰과 대등하고 병렬적인 지위를 좀 점하고 있죠. 그래서 형벌 집행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어떤 이념적 측면을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수단에 있어서는 구금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고 운영이 경제적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조금 전에 말했죠. 그래서 이제 고된 근로, 훈련과 가시적 성취 등의 요소와 근로가 무보수이고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처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범죄에 의해서 생긴 피해를 없애주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었던 것을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배상이나 어떤 속죄 요소를 또 가지고 있죠. 사회봉사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보호관찰관이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유익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즉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이념들을 갖고 있냐면 처벌이 당연히 형벌의 한 변형의 일종이니까.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가 있다. 둘째는 속죄 기능과 이제 그러한 반성과 속죄를 통해서 사회 재통합 또는 사회 복귀와 같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가 합쳐된 자유형에 대한 대체 수단이다. 구금에 대한 자유 박탈로 인한 신체 구금에 대한 대체 수단이다. 형벌의 어떤 변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수강명령은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에 대해서 형의 유예 조건이나 형을 유예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시간을 또 정해줘 특정한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거나 치료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수강명령의 취지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반복해서 범죄나 비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명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범죄 성향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격과 행동을 교정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의 의미들이라는 게 그렇죠. 죄의식이 미약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구금해서 이 사람의 생계를 못하게 한다랄지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전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비행소년들 이런 경우들에서 이제 교육이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알코올이다 그러면은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 태국에서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마약에 대한 부분들. 수강명령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근데 법적 성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강명령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호처분 또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나눠져 있어요. 보호관찰적 수강명 하나는 형사처분 형벌의 일종으로서의
수강명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시 한번 이 자료가 잘 보이나요? 기말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백석톡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게요. 먼저 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13주 차인 6월 9일 날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주인 15일과 16일은 14주 15주 차에 두 번의 보강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교재 수업 목표 또는 주간 계획에 구애되지 않게 좀 더 자유스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본 시험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기말고사는 13주차, 그러니까 6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우리 강의 있는 날, 수요일 날. 7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7, 8교시니까 7교시. 7교시면은 오후 3시죠. 3시에서 4시. 6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는 A4 2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면 3매까지 쓰세요. 4매를 넘어가는 건 정리가 잘 안 됐다고 내 이해를 할게요. A4 3매 이내로 2매 정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많다고 늘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죠. 잘 정리된 것. 사회과학의 어떤 문제든지 개념과 관련성, 개념이 잘 정리되고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또 어떤 관련적인 것들 이야기했을 때 그걸 잘 관련지어서 설명해내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게, 여러분들이 시험 본 장면을 사진을 한 장씩 보내주셔야 돼요. 이걸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내는 것은 알죠? CGR, 제 메일 cgr0917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4가지 정도의 문제, 4개의 문제를 대충 주겠는데, 지난번 시험은 그렇게 했잖아요. 4문제를 주고 내가 선택해서 3문제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 4문제를 공부해 오면 문제는 미리 3문제만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한 문제가 빠지겠죠. 그래서 뭐 찍어서 시험 공부하지 마시고 한번 좀 잘 살펴서 정리해보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의 문제는 이 4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형사정책적 기능. 뭐 교재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논술형으로, 가능하면 논술형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각국의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시간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건 이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각국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 경향, 신응보론적인 성격들, 형사정책 기조의 강경화에 따른, 그리고 이제 사법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다들 변해오고 있고, 거기에 전자감시 시스템 같은 게 도입 등으로 보다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원조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세계 각국의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이죠.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두 개의 개념 정리와 비교 설명, 두 개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갱생보호제도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문제점, 또 개선 방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네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제가 세 문제를 낼지는 좀 고민을 더 하고, 한 문제를 빠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네 문제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다들 이야기했던 것들이니까 수업에 어서 들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화살표, 부등호, 세 개만 생각해도 보호관찰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다시 14주, 15주인 6월 15일, 16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